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에서 2025년 ADB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 경제 전망, 올해 성장률은 상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은 하향 조정했는데 올해 아시아 전체의 경제 성장률은 5.0%, 중국 4.8%, 한국 2.5%로 전망을 했고 주요국 성장률과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즉 ADB는 지난 9월 25일 아시아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지난 7월 전망치에 비해서 성장률은 상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ADB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국 49개 국가 중에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는 제외하고 46개 국가의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1년에 4번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에 연간 전망을, 7월 보충 전망, 9월 수정 전망, 12월에 필요시 보충 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ADB는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한 46개국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Solid Growth as Inflation Eases, Yet Risk Room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됨에 따라서 견조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ADB는 이번 전망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자제품 수출 정대,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에서 기인한 지속적 수출 정대로 인해서 올해 5.0% 성장할 것으로 보았고 내년은 4.9%로 보았는데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지난 7월에 발표한 전망치하고 같습니다. 특히 기술 수출업체는 인공지능 붐으로 인해서 글로벌 반도체 판매 증가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전 통화 긴축 정책과 세계 식량 및 에너지 가격 하락의 지연 효과로 인해서 아시아 지역의 인플레이션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주요국 성장률을 보면은 먼저 중국은 올해 4.8%, 내년 4.5%로 전망을 했고 인도는 올해 7.0, 내년 7.2%로 전망을 했습니다. 필리핀은 올해 6.0%, 내년 6.2%로 전망을 했고 베트남은 올해 6.0%, 내년 6.2%로, 말레이시아는 올해 4.5%, 내년 4.6%로 전망을 했으며 태국은 약간 낮은 올해 2.3%, 내년 2.7%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올해 3.5, 내년 2.7%로, 카자흐스탄은 올해 3.6%, 내년 5.3%로 전망을 했습니다. 전자제품 수출은 필리핀에서도 증가했으며 조립, 테스트, 포장 등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에 종사하는 태국에서도 그 정도는 약간 적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낮은 강물 가격으로 인해서 일부 원자재 수출업체의 수출 수익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자 제품의 수출은 대부분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선박 수출은 중국과 한국의 수출 성장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 몽골의 석탄 수출은 중국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급증했지만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및 조지아의 다양한 원자재 수출 가치가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은 긴축 통화 정책 영향 지속, 국제 식료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을 했으며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내린 2.8%로 전망을 했습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2.9%로 역시 7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ADB가 보는 우리나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B는 우리나라의 2024년 성장률에 대해서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따라서 지난 7월 전망치인 2.5%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7월 전망은 4월 전망에 비해서 0.3%포인트 높인 2.5%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3%로 기존 7월 전망치를 유지했고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올해 2.5%, 내년 2.0%로 모두 지난 전망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의 기재부와 OECD 전망치 2.6%보다는 낮고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전망치 2.5%와는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ADB가 보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즉 ADB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정대 우려,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기후 조건 악화 등을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ADB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금융시장은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통화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예상 변동성을 측정하고 글로벌 위험 회피를 나타내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올해 8월 초 급등해서 2020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주요 글로벌 기술 기업의 예상보다 약한 수익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의 광범위한 매각이 아시아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변동성이 높아진 짧은 기간 외에도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에 힘입어서 아시아 지역의 주식시장은 1년 내내 반등을 했고 위험 프리미엄이 줄어들었으면 순 포트폴리오 유입이 증가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금융 완화는 9월에 실현되었는데 한편 아시아 통화는 미국 달러 대비 소폭 하락하는 등 거의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보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은 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대부분의 인플레이션 목표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밑돌거나 거의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 중앙은행들은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 금리를 완화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마이너스 또는 저금리 차이가 있는 경제는 감가상각 우려를 감안할 때 1년 동안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8월 미국의 수익률과 미 달러화에 대한 하강 압력은 그 당시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많은 아시아 지역 통화의 가치 상승에 기여했으며 금리 인하의 폭을 넓혔다고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FRB가 9월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서 완화 사이클의 시작을 알린 점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재정 적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취약성은 여전하다. 재정 수지 개선은 대규모 재정 적자에 직면한 대부분의 경제에 구체화되었다. 강력한 성장으로 인해서 올해 지역 평균 정부 부채 대비 GDP 비율이 4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2020년에 50%로 정점을 찍은 후에도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파키스탄과 스리랑카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재정 수입에 비해서 높은 공공부채와 높은 이자 지급의 조합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생산적인 공공지출과 투자를 위한 그들의 능력에 도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성장 전망은 부동산 시장의 추가적인 악화로 인해서 약화될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더욱 심각해지고 무질서해질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및 투자 심리 악화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과 지방정부 수입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 역시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로 인해서 실질 측면을 포함하여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악천후와 기후변화의 영향은 식량 및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고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기후예측센터는 현재 라니냐가 2024년 3, 4분기 동안 발생하여 2025년 1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70%로 추정하고 있다. 라니냐는 아시아 지역, 특히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더 많은 강수량을 가져올 수 있으며 충분한 양의 강수량은 쌀과 팜유 생산 경제의 생산량을 늘리고 수자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우량이 너무 많으면 홍수와 산사태의 위험이 증가하고 농업과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ADB는 국제협력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